다음 주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서울 여행입니다. 종로 여관 방화 사건. 이 6명의 사망자 가운데 눈에 띄는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애기들하고 서울 구경 한번 가시는 것으로 난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잘 지내신 분이 대구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수리한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일이 들어오면은 좀 나가서 일하고 자고 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종로여관 방화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백희종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망자가 한 명이 늘어서 6명이 되는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졌는데 인물들의 얘기가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각각 다른 병원에 안치됐던 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세 모녀지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장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원래는 서울 쪽에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귀향을 해서 고향에서 살자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이제 귀향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 15일 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방학을 14세, 11세 된 두 딸과 엄마가 방학을 맞이해서 국내 여행을 좀 가자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예. 사실은 그 저렴한 그런 모텔에 이제 투숙을 여간에 하는 바람에 결국 53세대 유모 씨가 그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그런 어떤 그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는 바람에 안타깝게 6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냈는데, 또 그 중에서도 더욱 안타까운 이 세 모녀가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핫한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예, 백 팀장님, 저희가 좀 더 세모녀의 그 사연을 좀 짚어보자면 이 어머니와 두 딸이었단 말이에요. 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두 학생이 겨울방학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엄마랑 같이 이제 여행을 나섰는데 여행 닷새 만에 이런 참변을 당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버지도 함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목공 일을 하면서 40세 된 아빠는 내가 돈을 벌어야 인근에 있는 80대 노부부를 형 대신 또 모시고 있었어요. 부양을 그러니까 노부모가 계시는 그런 부부인데 거둥이 불편한 외지에 사는 형 대신 또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명의 생계 유지를 하는 그런 목공 일을 하면서 아빠가 돈을 벌어야 너희들이 학교도 가고 여행도 하지 않니? 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들 둘 11세 초등학교 학생하고 중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정말 그 좋은, 그래도 그나마 중간급 모텔이라도 들어갔으면 이런 참사가 없었을 건데, 소위 달방이라는 이런 쪽방 같은 그 2평 남짓한 방에 들어가서 세 모녀가 함께 있다가 결국 이런 참극을 빚은 거에 대한 정말 사회적 약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우 씨 보니까 하루 숙박비가 1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세 모녀가 투숙비 좀 아끼려고 저렇게 값싼 이 숙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종로 5가 이 뒷골목을 보면 이 지금 서울장 같은 그런 그 여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대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하루 그냥 묵으려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내고 묵는 방인데, 거기에는 장기 투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를 달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달달이 뭐 몇십만 원만 내면 그냥 계속 투숙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면 2평 남짓해서 특히 서울장에 이 세 모녀가 잤던 방을 보면 침대도 없고 거의 이 욕실 조그만한 거 하나 정도의 그런 정말 자그마한 방이라서 그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가난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예, 백 팀장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앞서 저희 마을 주민의 인터뷰도 들어봤지만 네.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랑 겨울방학에 됐다고 이제 여행까지 나설 정도면 그 세모녀의 사이가 굉장히 각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빠와 그다음에 엄마, 그다음에 두 딸이 굉장히 가족 관계가 화목하고 정말 원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정말 굉장히 칭송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를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전언에 의하면은 그 노부모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각별한 애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
우리 함께 여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내 여행을 했는데 사실은 15일 날 와가지고 19일 날 이 방에 투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5,000원꼴 객실 하나에 이 방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 방금 우리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이런 화를 자초했다는 측면이 아마 그 시골에 있는 고향 마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화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하마로 한꺼번에 세 모녀가 사망했다는 부분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이죠. 예, 뭐 백 팀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 아빠 되시는 분은 돈을 버느라 함께 여행에 참여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와서 시신을 좀 확인한 것 네. 같더라고요. 네. 뭐 별다르게 전해지는 내용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오전 8시 30분 해화경찰서 담당 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시체 6구를 다 부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검을 했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왔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가족을 확인을 하고 이 가난 때문에 당신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돌아가셨다, 사망 죽음을 맞이했다는 측면 때문에 아마 할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그런 그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로 여관 방화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술을 먹고 와가지고서 방을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떠들고 하니까 이제 112도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구대에서 이제 왔는가 봐. 순방을 하니까 이제 그 손님이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시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손님이 물인 줄 알았어. 라이트를 이제 종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칠치. 이제 칠하는 그 종이 아가씨가 있느냐고 그래서 무슨 아가씨 같은 거 없다고. 왜 딴 데는 아가씨도 이제 불러준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안 불러주느냐고. 그러니까 핵심은 먼저 그 전에 방화 직전에 경찰서에 갔는데 지구대에서 훈방 조치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경찰에 좀 소극적인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관 주인이 2번에 걸쳐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보면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여관 주인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줬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상당히 경미한 그런 사안이고 결국 훈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비판은 이런 겁니다. 일선에서 경험칙상도 말씀을 드리면 예. 예를 들어 술이 상당히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호자, 소위 주치자는 보호를 시켜서 일정 기간 어떤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행패나 어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애로사항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주치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사후에 어떤 사고를 낼 걸 좀 방지를 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백 팀장님 저도 좀 의아한 게요. 저도 경찰 기자로 경찰서를 새벽에 네. 돌아보면 네. 이렇게 주치자로 입건되신 분들은 보통 유치장에 하룻밤을 재워서 술이 깨면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바로 훈방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뭐 네. 그래서 이게 또 참사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상당히 거센 비판이 일고 있죠. 뭐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실감에 뜨고 있는데요. 사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입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행범 체포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치자의 보호,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좀 파악을 해서 일시적인 보호 조치를 하고 사후에 추가적인 어떤 피해나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임의동행 형식으로라도 보호 조치를 함으로 해서 이런 참극을 좀 막았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상존합니다. 예. 이 어쨌든 경찰의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긴 했는데요. 사고가 난 여관 주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좀 아시던 분이었나요? 처음이에요, 처음. 싸움이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어요. 카드를 갖고 와서 소리쳐서 집에 막 방을 차고 난리를 쳤어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술 취해갖고 방을 안 주려고. 소리친 사람 어디 방을 줘요? 네. 막 집어치고 난리인데. 이게 보니까 술에 취해서 난리를 치고 체포 전에 자신이 112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전원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그 범인 유모 씨 53세대죠.
자기 아들이 얼마 후에 결혼을 해서 상견례까지 예정돼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신 상당히 주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동료들의 전언에 의하면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매매를 요구를 했는데 71세 된 모텔 주인이 거절을 하니까 결국 약간의 어떤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발동을 해서 한 2km 가까이 떨어진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사가지고 현관 1층 복도에 부어버리고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통상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마 본인은 그게 사람이 6명까지 사망을 할 거라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본인이 스스로 자수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건 상당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 분노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곧바로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2에 본인이 자수 형태로 내가 불 질렀다라는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결국 체포된 약간 황당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참극까지 벌어진 이 방화에 대해서 이 방화범의 심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범죄심리학과 오윤성 교수 좀 연결해서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화 전에 전화를 했다는데 이 심리를 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충동 통제 장애 하위 개념인 그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 성적 욕구, 즉 그 의도가 좌절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인으로부터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이 충동 조절이 안 된 거로 이제 일단 보는데요. 예. 일단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불을 지르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내가 했다고 뭐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우월 뭐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 이면에는 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주인하고 싸운 상태고 본인이 주유소에서 휘발유까지 구매를 해가지고 택시 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는 뭐 어떤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요. 그 상황에서 혹시 자기가 뭐 제정신이 들어오고 난 뒤에 자수라도 하면 좀 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오 교수님 그래도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택시까지 타고 가서 휘발유를 사오기도 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홧김에 보복 심리로 이런 방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저희가 뭐 성매매를 단순히 거부한 이유로 이렇게 방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성매매 여성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그 지금까지 어떤 식의 생활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선행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어떤 사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평소에 항상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방화범 유모 씨에 대해서 조금 더 내면 심리를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백희종 팀장님. 네. 사실 그 방화범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주치가 가장 높더라고요. 정신 장애보다 4배나 되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그 주치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인지 능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불에 기름은 붓는 격으로 굉장히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업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 충동 조절장애 있는 사람이 거기다 알코올이 들어간 주치 상태가 돼버리면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선에서도 보면 보통 주치 상태 방화가 100명이라면 약 47명 정도가 주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이상자가 한 11% 정도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형태, 욱하는 성격, 그다음에 이 분노 심리가 조절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술까지 먹어버리면
어떤 끔찍한 이런 방화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 예, 이종건 시장님 그런데 네. 저는 더더욱 이번 화재가 참 안타까운 게 제천 화재도 얼핏 생각이 나고요. 이 세모녀가 발견된 곳이 1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골목길을 실제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골목길이 있고 골목길에 바로 이 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여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 창문이 있을 때 창문으로 도둑들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아예 인접해 있어요. 창문도 낮고 그러면 거기는 대개 모든 건물들이 전부 다 쇠창살을 다 박아놔요. 그러니까 골목길이 으슥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서 창문 하나만 열면 바로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쇠창살은 닫혀 있죠. 문은 잠겨져 있죠. 이런 이 가건물에서 스프링클러라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갇혀 있는 감옥처럼 갇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백 팀장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구라도 잘 열려 있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비상구로 탈출은 못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뭐 아침에 보니까 동아일보도 크게 보도를 했던데 이 지금 S장 여관이라는 데가 객실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손님은 8개고 내실하고 참고 겸용수는 객실이 하나 예. 있는데 문제는 이 범인이 입구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뒷문이 잠겨져 있다는 거죠. 자물쇠로 통통 채워져 가지고 탈출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방 진단이라든가 안전 진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미흡하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건물에 제천 참사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무슨 불이나 하는 이런 어떤 느슨한 이런 부분이 결국 이런 참극을 또 가져왔다. 그래서 소방 관계자 그다음에 건물 주인들 다시 한번 화재가 날까 말까라는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로 여관 화재 사건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의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